일당 쪽을 통해서 오셨든 또는 남사는 강학원을 통해서 접속을 하셨든 오늘부터 6강 동안 논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저하고도 같이 좋은 공부가 돼서 서로 논어를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난 다음이 조금 달랐다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어라는 책이 그렇다고 해요. 정이천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송나라 때의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써놨거든요. 논어를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똑같다면 그건 논어를 읽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논어를 읽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르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너가서 이제 논어 봤어? 그러면 논어 읽었는데 이러시려면 적어도 논어를 읽기 전과 최소한 달라지셔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말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고 나서 한두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그걸로 너무 기뻐서 이제 논어를 가슴에 품는데 어떤 사람은 손발을 둘 곳을 몰라서 춤을 추게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논어가 어떤 이 삶에 희열을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은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논어와 접속을 딱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괜히 또 논어 통한 척하려고 막 손발을 모르게 춤을 추고 이러는 건 금방 티가 나고요. 자기도 모르게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겠죠, 그런 거니까. 하지만 진리와 접속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렬하게 그렇게 내 삶의 어떤 비전들을 확 이렇게 도약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경험으로 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저는 비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정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발을 두지 못하고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춤을 출 줄 몰라서 하지만 저 역시 논어하고 이런 동양 고전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접속들이 일어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제 그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읽는 방식에서 논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논어를 읽는 하나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논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그리고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이런 책을 잘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대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점에 지금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동양서적 코너에 가면은 최소한 몇십 종의 번역본이 이미 나와 있고 그것은 이제 진열이라는 말 너무 좀 나이인데요. 현재 지금 이제 전시되어 있는 책만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논어의 1차 번역본들이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조그마한 책을 하나 논어와 관련된 책을 내긴 했습니다만 저처럼 이 논어와 관련된 이제 2차 문헌들을 또 쓰고 싶어 하거나 이제 썼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자면 논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점에서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보거든요. 그건 이제 제 경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어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대충 공장님은 이러한 사람이겠지. 대충 논어의 구절들 중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이런 때 한두 구절 정도를 들었던 경험 또는 어떤 글이나 이런 데에서 논어가 인용되어 있는 어떤 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대충 논어는 이런 책일 거야. 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서양 동양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대충 동양 철학은 이러한 제자료가들이 있었다고 하고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었대. 이렇게 이제 막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그냥 그런 것들이 정말 논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동아시아 고전의 전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거의 다겠지 또는 이게 뭐 사실 가깝겠지. 그런데 논어를 만나고 실제로 논어를 이제 강독을 하고 논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고 논어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제 편견과 무지가 정말 굉장히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논어를 이렇게 읽으면 더 재밌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강의도 하고 글로도 해서 이제 책으로 낸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6강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니나오 공자 짜이젠 논어라고 하는 책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6강이기 때문에 이 강의 안에서 어쨌든 최대한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또 내용들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 제가 이제 논어 혹은 이제 그냥 고전 혹은 공자 이런 키워드들을 만날 때에 반드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지점을 이제 1강으로 삼았는데요. 그게 이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논어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시중에 얼마나 많은 공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공자 전기나 공자 평전, 공자에 관한 소설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자에 대한 설들과 이야기들을 어떤 것들을 조금 가로치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먼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중심에 놓고 한번 이 공자라고 하는 인물을 재구성해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릴 거고 그렇게 봄으로써 공자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진 공자를 통해서 논어를 봤을 때 어떻게 논어가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기본적인 이제 주제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되게 복장이 편한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홈그라운드라서 밖에 나가서 강의할 때는 이제 막 강의 나간다 그러면 막 괜히 이제 옷장에서 뭐 물론 옷은 많습니다만 이제 막 정장을 막 찾아서 막 이런 날씨에는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뭐 이런 계절에는 그런 거 되게 신경 써요. 하다못해 이제 겉옷이라도 좀 더 걸치고 가야 되고 긴 바지라도 좀 입고 가야 돼. 넥타이까지는 안 매들어야 돼요 요즘. 근데 이제 연구실에서는 이러고 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침에 오면서 살짝 고민을 하긴 했어요. 논어강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입고 나온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오늘 강의랑도 관련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논어 강의를 이제 종종 나가는데요. 외부 강의로도 한 번은 이제 보통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거는 이제 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뭐 학교나 이제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과천이었는데요. 과천에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과천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과천 문화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약간 노인복지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 부탁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됐는데 강의를 딱 나갔는데 정말로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평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 강의였거든요. 강의실을 딱 들어가서 뒷문으로부터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 하면 강사가 너무 어려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선생님이 너무 젊은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보통 동양 고전을 강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반백에 막 흰머리에 무슨 막 독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중후하신 분이 뭐 이렇게 약간 그래도 희끗희끗하시고 학문이 좀 무익었을 것이 외면에서 탁 튀어나오는 그런 분이 딱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논어의 한 구절 정도를 이렇게 읊어주면서 뭔가 쫙 수업을 해줄 거라고 기대들을 하시거나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랬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젊은 정도가 아니라 어린 거죠. 그분들이 보기엔 제가 더 어려 보였나 봐요, 지금보다도.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강사가 너무 어려. 선생님 되게 젊은 분이네. 이런 얘기는 이제 가끔 듣지만
어리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저는 더구나 정장식으로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왜 제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제 공자라는 인물을 어떤 공자로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똑같은 언표, 똑같은 이 말이 되게 다른 말로 들리죠. 혹시 최근에 그 유행하는 영화 중에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다들 보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영화가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 근데 제 딸이 이 영화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는 한 번 꽂히면 같은 노래를 24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만 들으면 좋은데 남이 같이 듣길 바래요. 특히 아빠가. 그래서 그걸 집에서 맨날 큰 소리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처음에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일단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좀 껐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얼마 전에 다른 가수가 이 알라딘에 나오는 노래를 카바송을 한 걸 들었어요. 스피치리스. 맞아요. 그 노래였어요. 스피치리스라고 이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없음 그 침묵 이렇게 되나요? 근데 그가 이제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가 하는 공주가 부르는 노래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바다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커버송, 원곡은 저희 딸이 부르는 걸 제대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시끄럽게만 들었어요. 근데 바다 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들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를 들으면 계속 옆에서 꼬시잖아요. 바다 걸 들으니까 손승연인가 하는 가수가 부른 이 버전이 또 있어요.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들으니까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여자 있죠, 수연이 부른 버전이 나오고, 이걸 들으니까 에프폴라 뭐 하는 제 딸은 알던데 이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이 커버송으로 막 20만 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박지민 버전까지 해서 제가 5가지 버전을 들은 거, 원곡은 안 듣고. 근데 이게 맛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안 봤고 원곡도 안 들은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막 영어를 딱 들으면 바로 막 지독치가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사 내용이나 뭐 이런 거나 이게 지금 문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저는 그냥 내 느낌으로 내가 좋은 버전을 이제 고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딸에게 두 개의 버전을 제가 이렇게 5개 버전을 하면서 2개의 버전을 골라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걸 안 듣고 이것만 열심히 이제 원곡만 들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게 어떤 문맥이 있으니까 바닷게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뭐 이러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 버전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똑같은 원곡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제 똑같은 노래인데, 이 노래를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가수들이 타고난 음색도 있겠지만 이 가수들이 곡을 해석하는 이 곡에 대한 해석의 이 능력이라는 것이 경중을 얘기하는 게 다른 이 능력들이 곡을 다르게 해석해서 불러내게 만들죠. 근데 이제 그 해석이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싫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해석은 그 곡은 어쨌든 그 해석자들이 해석한 해석의 기반 위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논어라는 책을 읽는 것 또는 고전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읽는 게 저는 이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논어라는 원 텍스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현재 논어라는 서물로 전해지고 있는 20개의 편으로 되어 있고 15,000여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500여 개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 예전에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를 살았던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그 제자들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기록해서 편집해서 남겨준 논어라고 하는 책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지만 이 책이 그 정보 이외에 공자가 어떠한 목소리로, 어떠한 기분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을 했는지라고 하는 건 전체가 다 밝혀져 있는 게 아닐 뿐 아니라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음색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기질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즉 우리가 어떤 공자를 내가 읽고자 하는 공자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사실 논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다른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첫 공지 나간 거랑은 조금 이제 바꿨는데요. 오늘 이제 거인의 신체성, 이제 공자의 이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도덕적 성인에서 용맹건장한 호학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이 제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논어를 읽지 않은 상태, 혹은 일반적으로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그동안 소비해왔던 또는 이제 읽어왔던 방식으로 논어를 읽었을 때의 논어는 어떤 공자냐? 도덕 성인이라는 겁니다. 도덕 분자. 그러니까 공자라는 인물이 인격적 완성자이고, 공자라는 인물이 한 계파 또는 한 그 학문의 성인이고, 이러한 인물로서의 공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논어를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이면서 큰 질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덕분자로서의 논어를 읽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식의 논어 읽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논어 읽기는 가능하지 않는가? 또는 우리 시대에 우리 방식으로 논어 읽기를 한다면 어떤 논어 읽기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까지를 포함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덕 성인 군자로서의 공자를 갖게 된 건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그 흔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을 하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유학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죠. 그런데 조선이 고려를 이어서 또는 고려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로 등극할 때 조선이 채택했던 이 국가의 이념으로서의 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학을 우리는 대문자 유학으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냥 조선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500년 동안의 그 굳건한 바탕에 있었던 이념들을 우리는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시야를 넓혀서, 자, 이걸 이제 당대사로 조금 이제 넓혀보면,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던 이 학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이라는 학문은 주자라는 인물이 12세기 사람이에요. 1130년에서 1200년을 살았던 인물. 그리고 주자학이라는 학문은 주자가 죽고 난 다음에 1313년에, 이때가 이제 원나라 때인데요. 중국은 중국사로 보면 원나라 때인데요. 이 원나라 때 주자의 학문이 국가의 공식 학문, 즉 관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학이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에서 1313년 이후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이 청나라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1907년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인데요. 한 700여 년 동안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시험에서 해석의 기본은 주자의 해석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 하면,
주자의 해석이 아닌 해석들이 있는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쉽게 이야기하면 사서 또는 시경, 서경, 주역 같은 삼경 또는 뭐 얘기 춘추를 넣어서 오경 이런 경전과 사서 체계에 대한 학문들을 주자가 아닌 얼마나 많은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학자들이 이 책들을 읽어왔고 이 책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보태기도 하고 또 가학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온 중국 학문의 이 전통이 있는데 그 학문의 전통을 12세기의 주자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식으로 갈래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주석들은 훌륭하고 쓸만하고 어떤 주석들은 너무 번다하니까 빼버리고 또는 말이 안 되는 이체닿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이래서 주자가 주석들을 자기 스타일로 새롭게 집대성해요. 이거를 이제 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자가 집주를 단 논어 집주, 맹자 집주 또는 주자가 문단과 이 형식들을 나눈 장과 구를 나눈 중용장구, 대학장구라는 책이 이후에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분들은, 공부 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교과서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자 이후로 주자의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주자의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700년이고요. 중국 역사에서. 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의 근본을 삼았던 500년 동안은 이 주자가 동아시아를 품고 있었던 이 700년 중에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학이라고 하는 건 주자학 외부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주자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건 단점이건 다 유학을 일반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자학의 장점이거나 주자학의 단점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해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지점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자를 도덕적인 성인군자로 만드는 성인군자로 알고 있는 이 지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 성리학적 이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송대와 명대를 통과해서 구축되는 이 사대부들의 학문이 성리학이거든요. 이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이 지식인들의 이 기득권과 이데올로기를 더 견고히 하는 과정에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성인의 경지로 놓고 이 유학의 체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만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각자의 경험들을 조금 비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논어의 어떤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공자를 상상하는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공자는 동아시아의 지식인이고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좀 봤는데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나 선조들 좀 봤는데 옛날 분들이 뭐 덩치가 크고 이러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좀 약간 작달막한 노인이었을 것 같고 잘은 모르지만 공자님은 뭐 공자님 하면 떠오르는 말은 인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인이라는 말은 어질다 이런 말로 푸니까 어지러 본 적은 없지만 어진다 이런 말 들으면 그래도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여유 있고 좀 항상 미소로 뭔가 상대를 대할 것 같고 어지간한 일에도 이렇게 화를 잘 안 낼 것 같은 되게 넉넉한 인품을 가진 분. 제 상상은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통통한 어르신이 수염도 이렇게 좀 나고 백발에 인자하게 생기신 어르신이 배를 이렇게 좀 두드리실 수도 있을 정도의 넉넉한 품을 가지고 항상 제자들이 뭐 질문을 해도 다 품어주고 때로는 좀 모자란 제자 또는 못하는 제자 실수한 제자들이 있어도 항상 보듬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스승으로서의 공자를 저는 상상하고 있었어요. 물론 공자가 그런 식의 그런 모습들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논어를 이제 공부를 했더니 항상 논어 안에 나오는 말들이 정말 공자와 맹자와이었던 거죠. 너무 맞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어나 이 동양 고전들을 읽으면서 조금 답답해
하는 일반적인 경우들이 뭐냐면 다 읽고 났는데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라는 얘기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오늘 6주 동안 할 논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실제 논어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테고 실제로 전해져 오는 기록들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읽는 논어는 그리고 제가 보는 공자님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요. 말이 훨씬 더 섬세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섬세하게 얘기를 하는 분이고 그 말들은 때로는 굉장히 엄중하게 화를 내고 있고요. 때로는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화를 내요. 때로는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인 변화들을 보여줘요. 아주 평온한 상태의 이상적인 무력 분자라기보다 그냥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여느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논어라는 책 안에 사실 너무 잘 드러나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논어의 감정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입체성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가장 이제 그렇게 논어를 읽는 또는 이제 그런 공자를 만나는 우리의 이 과정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문턱 또는 이제 계단이 이 공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삶, 공자가 어떤 인물이었고 실제로 공자가 어떤 식으로 제자들과 만나고 시대의 사람들과 또는 동네를 어슬렁거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이제 그런 전제 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